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요즘 같은 이 인생 100세 시대에는 현역실도 중요하지만 퇴직하고 나서 후반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후반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현역 시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노후 설계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은 퇴직하고 나면 노후 자금이 10억이 필요합니까? 7억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퇴직하고 살고 있는 집 말고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속만 터지지요. 근데 저는요, 그 몇억 원의 노후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애 설계,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유는 없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요,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4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요.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존엄의 관계가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여기에 걸려버리면은 몇억 원의 노후 자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벌써 이제 몇 년 된 얘기인데, 제가 몇 년 전에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주최 측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사실은요, 퇴직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0대, 40대, 50대부터 미리미리 젊을 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의 NHK, 우리말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습니다.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1980년대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요,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이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 합치면요, 그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그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 그 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인 잘 사는 게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사람들, 농업 종사자, 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 퇴직연금이 없거든요.
또 일본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이 이게 우리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기초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기초연금이 우리보다는 좀 많긴 하지만은 1인당 최고 금액이 65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럼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 하나 사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재작년에 113.5%였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재작년에 104%예요.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집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그 아파트를요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확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젠가?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입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있는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 안 하지만 우리도 10년, 15년, 20년 지나서 지금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또 하나 뭐냐, 일본 사람들은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가계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는 별로 없어요. 일본의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축액분지 부채 비율 평균 그래프거든요. 제일 높을 때가요 20대 30대 179%. 그때는 빚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요 퇴직할 때가 되면 5%밖에 안 남아요. 빚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살다 떠나면 되는 거야 그냥. 내 친구도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가는데 우리 돈으로 집값이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뭐 빚도 없는데 여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가 말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을 때가요 30대예요. 131%. 근데 보시다시피 줄질 않아. 퇴직할 때가 돼도 빚이 83%가 그냥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그것도 3년 기한, 4년 기한으로 집을 사기 때문에 퇴직할 때가 돼도 거의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10년 후, 20년 후요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는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근데요 그럼 우리 애들이 또 부양이나 해줄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저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베이비붐 세대들은 다 마찬가지인 줄 알았어요.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콩나물 교실이고 대학 들어갈 때는 입시 지옥이고 취직할 때는 취직난이고 엄살을 더럽게 떨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영향력이 전혀 달라요. 여기 우리나라와 일본의 합계 출산율의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출산율이면 출산율이지 합계는 왜 붙었는가. 부부가 합쳐서 합동으로 나니까 합계인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이거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여성 한 명이 평생에 평균 2.2명을 낳고 세상 떠나야 인구가 줄지 않는데요. 근데 일본은 보세요. 베이비붐 세대 시작이 47년부터거든요. 대개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왕창 낳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47년에서 49년까지 보시다시피 4.5명에서 4.3명 기간이 3년 50년에서 52년까지 3.2명에서 3.0명 기간이 또 3년 6년으로 끝났어요. 베이비붐 기간이. 그 다음부터는 2명대로 떨어져 1명대로 떨어져 70명 가까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출산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게 1950년이거든요. 근데 6.25 전쟁 난리통에다 애를 왕창 낳더라고요. 어떻게 낳는지. 50년에서 66년까지 6.3명에서 5.0명 기간이 17년 계속됐어요. 7년에서 73년까지 4.6명에서 4.3명 기간이 7년. 74년에서 77년까지 3.8명에서 3.0명 기간이 또 4년.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았더라고요. 매년 100만 명 정도씩 난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6만 명. 0.81명에 대해 참. 그러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현역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막 끝내주는 나라였어요. 다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요. 뭐 0점 몇 명? 이렇게 출생하는 세대 몇 명 되지 않은 애들이 어떻게 부모 세대를 부양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부모 세대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알아서 셀프 부양,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살기는 더럽게 오래 사네?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1년 차이예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된대요. 놀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지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다 알게 되셨잖아요.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 캐나다 이민 갔던 노인분들이 돌아오는 분이 많은데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요.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다는 분이 많아요. 캐나다에는 거의 다 무료에 가까운데 공짜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백도 못 써.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요.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 실시하려다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재미교포 중에는요. 건강보험 가입 안 한 분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맹장 수술 하나 하는데도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가 얼마 전에 통풍이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가 1,500원. 약값 5일간 처방이면 약방 갔더니 약값이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65세들은 다 이렇게 싸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퇴직 연령은 또 얼마나 빨라지고 있습니까? 재작년에 잡코리아라고 하는 취업 컨설팅 업체가 조사한 건데요. 40세 이상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평균 51.6세래요.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55세, 중소기업은 51세, 대기업은 49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퇴직 연령은 빨라지고 있어요. 자, 근데요. 또 퇴직하고 기간은 얼마나 긴가? 저는 그걸 퇴직 후에 12만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51.6세 퇴직 연령을 반올림해서 52세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요.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오면 100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요,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하게 되면요. 이게 12만 4,465시간이에요.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67시간입니다. 12만 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3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합니다. 왜?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몇 억을 모으기도 어렵지만은 모아봤자 은행에 갖다 예금하면요, 세금 떼고 나면 금리가 몇 푼 안 돼요.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보유자산이, 가구당 보유자산이 얼마인가? 5억 6,700만 원이래요. 지방에 계신 분은 웬 돈이 저렇게 많지? 이거 서울 수도권에 이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요. 부채, 차입금 많이 많죠? 부채가 얼마냐? 평균 1억 74만 원. 이거 빼면요, 순자산, 자기 자본이 4억 6,666만 원이에요. 언뜻 생각하면은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6,666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요,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6만 원이란 거예요. 6,100만 원 남잖아요. 아니 6,100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러니까 6,1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 것 같다 빵으로 만들거나, 이 작년 재작년 동학개미들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 꼴 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이거죠. 돌아가는 꼴은 비싼데.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노령연금 받는 분이 54%밖에 안 돼요. 절반 정도. 더 문제는요,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요, 60만 원 미만이 78%, 껌값.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7.7%밖에 안 돼요. 그러면 퇴직연금? 제가 재작년에요,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약 4천만 원. 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 들까 말까. 개인연금? 이거 일부 사람밖에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게 뭐냐? 달랑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 일본 동경에 가면요, 신도시, 우리만 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른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재작년에 제가 보니까 846만 채가 있대요. 우리나라 빈집? 저도 놀랐는데 재작년에 보니까 벌써 151만 채가 비어있답니다.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있어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요, 그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거기에 빈집이 생기는 거예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노후에 도움이 안 돼, 집이. 근데 신문에 테레비에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아니 최강원 읽고 2배로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자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 자식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돼요. 1%도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요,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 20몇 퍼센트, 1000몇백만 명이 기독교 인구래요. 근데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요,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근데 천몇백만만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래요. 그냥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 형통. 근데 이 밑에 게 가능한 건요, 평소에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비천에 취할 줄도 아는 훈련을 미리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근데 그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밑에 것만 갖고 목매다니까 그건 무당이나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요, 일본 가도 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요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6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요,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16%. 46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하얀 70은 넘어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라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지요.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아,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야,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 가을인데요,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어요.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이거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오는데요.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그런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방문개호라고 해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네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요, 외국 회사의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요,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은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넘어서 먹고 살 걱정을 없게 됐다. 퇴직하고 나서.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럼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요,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 했던 사람 다 모여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에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NPO 활동입니다. NPO, 민간 비영리 조직.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어요. 애들 돌봐주는 거, 그다음에 노인분들 돌봐주는 거, 지역사회 개발, 교육 뭐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퇴직하고도 보람있게 일을 해요. 그리고 현역실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 받습니다.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요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지요.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저 미국에서는요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대요.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요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래요. 이웃나라 일본에도 1990년대 후반에 이 NPO 촉진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금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도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여성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또 남자분들은 고생하다가 꼴 보기 싫은 놈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우울증 걸리지요.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아내만 나한테 그런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아내분들 다 똑같고 세계 아내분들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에세이를 보내오는데 몇 년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만화님 다들 것 없이 퇴직하고 나서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은행에 최고위직까지 하시고 나온 선배 한 분이 계신데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높은 자리 있던 분들,
끝발이 있던 분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부했는데 우연히 심사위원을 제가 하게 됐어요. 105분의 수기를 읽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분들은요, 이 60세까지 보장되지, 연금 300만 원 이상 다 받는 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의 90%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 갈데가 없는 거. 제가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인데 이분은요, 퇴직도 했지, 연금도 있지, 내가 이제부터 신나게 한번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시러 취직해야겠구나.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보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주간노인 보호센터. 일본 가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면접 보고 통과했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요. 아침에 자동차로 노인분들을 센터에 모시다가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노래 부르면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아마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야. 근데 요즘이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요,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오히려 온대.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요.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그러니까 합치면 100만 원 버는 거죠.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에 없으니까 그 수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요, 갈 데가 있어야 돼. 갈 데가, 퇴직하고도. 그런데 이 말하면 속 터진다고 그러시죠. 일거리만 줘보세요. 누가 일을 안 하는가. 다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퇴직한 분들이 일을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뭐냐?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이런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요, 가능하면 그런 일을 하는 게 좋은데 일이 많이 생기고 또 없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창직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 우리나라 직업수가요, 1969년만 해도 3,260개밖에 없었대요. 그게 지금요, 2019년 현재로는 16,891개 늘어났대요. 이웃나라 일본 가면 25,000개, 미국 가면 36,000개. 지금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요. 아이 배도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요, 인터넷 장의사가 뭐 하는 건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게 인터넷 장의사래요. 저도요, 지금 이 노후설계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48년 전에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0년 초에요, 이 어느 자산운용사, 이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 펀드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에 막 샀다 팔았다 이래서는 안 되고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투자교육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회사가 외국 회사에 팔려가지고 미래에셋 회장님한테 미래에셋 그룹에서 투자교육 연구소 만들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제안서를 냈어요.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9년 동안 가서 일을 했어요. 65세가 돼가지고 민망해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 1인 연구소를, 요즘 1인 연구소 시대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러스트 자산운용이라는 데에 대해서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또 투자교육 활동을 하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저한테 노후설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또 제가 지금 노후설계 일을 하고 있어요. 48년 전에 생각도 안 한 일인데. 그런 면에서요, 나는 무슨 일을 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턴 스쿨이라는 데서요,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2033년이 되면,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거래요. 이렇게 일거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건가? 그런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더라도 결론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입력하고 사람이 느낀다는 거예요. 다만 미래가 안전하게, 지금 은행이 지금 감원하고 난리인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대기업이요? 비즈니스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퇴직자분들의 일자리는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은 뭡니까? 체면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동안에 저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을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 첫째가 돈입니다. 둘째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현역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주위에서 보는데 어떤 사람이냐?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지금 막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 주특기가 뭐냐? 이 내 주특기를 살리려면 뭘 해야 되는가? 이걸 끊임없이 보아야 돼요. 저는 매일 신문 5장을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녹화하러 오는데요, 지하철에서 신문 스크랩했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브랜드, 김과장, 박상무 이게 아니고 요거의 전문가 누구,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역 시절부터.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약간이라도 돈을 받는다면 여기서 나한테 왜 돈을 줄까? 내가 이분들한테 해줘야 될 게 뭘까? 끊임없이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 나를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돈이 아쉬워서 돈을 바라고 일을 했는데 그게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취미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또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요,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폼도 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후반 인생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에서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돼요. 그런데 후반 인생은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생각으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이 남의 평판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래서 뭔가 제 말씀에 도움이 받으셔가지고 평생 현역을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